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상담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면담입니다. 자, 이 초기 면담에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초기 면담 유형은 세 가지. 내담자 대 상담자의 솔선수범, 그리고 정보 지향적 면담, 관계 지향적 면담. 자, 이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 대 상담자의 솔선수범 면담은 내담자에 의해서 시작된 면담이 있고 상담자에 시작된 면담이 있다. 두 가지가 있고, 자, 정서 면담적 지향과 관계 지향적 면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지향적 면담이라 하는 것은, 자, 초기 면담의 목적이, 자, 정보 수집에 있는 경우, 자, 정보 지향적 면담이니까 상담의 틀은 누구에게 초점이 두어야 한다? 상담자에게 초점을 줘야 한다. 왜? 정보는 상담자가 수집을 하니까, 그쵸? 상담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 이때 상담자는 정보 수집에서 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자, 탐색해보기,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자, 이 탐색해보기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로 시작되는 질문으로 하죠. 그래서 직접적 질문은 피하고, 또 왜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추궁하는 것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관계 지향적 면담인데, 요 재진술,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진술해 주는 것이죠. 이 재진술은 어떤 인지적 측면이다. 자, 인지적 측면. 그리고 감정의 반향 또는 반응, 또 반영,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것은 인지적, 감정은 정서적 측면이죠. 그래서 정서적 공감. 두 가지 재진술, 감정의 반항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 우리가 개방적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로 질문을 하죠. 무엇을 어떻게. 폐쇄적 질문은 yes,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yes,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개방적 질문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자, 무엇을 어떻게, 자, 무엇을 그래야지 좀 대답이 나오죠. 어떻게. 예. 글씨가 안 써지니까. 자, 질문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내담자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한 촉진 관계를 열어놓고, 육가 원칙에 따라 질문, 단 왜라는 질문은 내담자를 방어적이게 함으로 피하고, 관계 지향적 면담에 적합하다. 그리고 폐쇄적 질문은 질문의 범위가 좁고 한정되어 있다. 내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내담자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바람직한 촉진 관계를 닫아놓고 정보 지향적 면담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개방적 질문의 장점은 조사자가 특정한 질문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용이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반응을 얻고 싶을 때, 응답의 범위가 큰 것이라 기대될 때, 응답자의 자발적인 응답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하기 좋고, 폐쇄적 질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응답 항목이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작업 및 분석 작업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단점으로는 한 질문에, 개방적 질문은 한 질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조사자가 전문인이 아닐 경우 응답자에게 거부 반응을 줄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솔직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료 분석 단계에서 분석 유목 등의 처리가 어렵다. 나누는 거죠. 유목은 항목별로 분류하는 건데 그것이 좀 어렵다. 폐쇄적 질문은 단점으로는 응답자의 자세한 반응, 진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은 이중 질문, 두 가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내담자에게 양자를 택일하게 하거나 어느 쪽을 답변하게 할지 모르게 만든 질문이죠. 이런 식의 질문은 면담 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 공세. 이 질문 공세는 내담자에게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죠. 막 질문을 하니까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터놓고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면담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초기 면담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조건 이 라포 형성이죠. 신뢰관계죠. 신뢰관계. 그래서 불안을 감소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자. 두 번째는 감정이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입이 뭔가. 자, 상담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내담자 세계에서의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감정이입에는 지각과 의사소통 기법이 있다. 자, 상담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내담자 세계에서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을 뭐라 그러냐? 감정이입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인데, 자, 언어적 행동은 그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거나 이해시키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의사소통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해 가능한 언어는 이해 가능한 걸로 하고, 또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긴장을 줄이기 위한 유머 사용하고, 개방적 질문의 사용이다.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부를 때 저기요, 아니면 아줌마가 그랬다고 혼났어요. 딸한테 아줌마가 그랬다고. 그러면 차라리 사장님 아니면 저기요 이렇게 부르래요. 어떤 게 적절한 호칭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비언어적 행동인데 이것은 미소, 몸짓, 기울임, 눈맞춤, 끄덕임 등 상담자가 관심을 가지고 열린 상태가 돼서 내담자를 끌어들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유사한 언어의 톤 사용, 그리고 내담자에게 신체적으로 가깝게 기울이며 근접하는 거,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경청하는 태도, 내담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비방어적 태도 등이 바로 비언어적 행동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상담자 노출하기. 상담자 노출하기는 상담자 측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노출시키지 않는다.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 상담자가 그렇군요.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어떤 내담자가 경험한 것을 상담자도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측에서 상담자를 좀 열어놓는 것이죠. 그런 좀 즉시성인데 우리가 즉시성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자가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의 느낌, 인상, 기대 등에 대해 이를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 즉시성이 있는데, 관계 즉시성은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긴장되어 있는지, 관계가 어떤지, 또 지루한지 생산적인지 등 그 관계의 질에 대해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루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어떤 때 사용하는지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이 없는 관계일 때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될 때,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가 있을 경우에, 내담자가 의존성이 있을 때 또는 역의존적이 있을 때, 상담자 내담자 간에 친화력이 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관계 즉시성을 이제 시도해 보는데, 만약에 내담자가 심리적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은 아니겠죠. 이 심리적 고통이라는 것은 일반 상담에 필요한 것이지 직업 상담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을 하는 거지 심리 상담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의 즉시성이죠. Here and now.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려야 됩니다. 자, 발생하고 있는 어느 특정 교리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특정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죠. 딴 얘기만 하는 것이죠. 상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담자가 그 순간 내담자의 생각과 느낌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죠. Here and Now에서의 즉시성입니다. 자, 유머를 사용하고 가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강의하다 바쁘다 보니까 유머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유머도 상담에서도 가끔 필요하고. 자, 요 직면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맞닥뜨리기, 도전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맞닥뜨리기, 정면 돌파 이런 것들. 그래서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는 상담자의 언급을 직면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직면을 잘못하면 서로 상처를 얻을 수가 있죠. 잘해야죠. 두 번째는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의 특정 측면을 검토해보고 수정하게 하며 통제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직면을 시도할 때는 내담자를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않도록 내담자가 보인 객관적 행동과 인상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계약은 목표 달성에 포함된 과정과 최종 결과에 초점을 주고, 상담자는 계약의 초점에 변화의 있음을 강조한다.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자, 리허설. 자, 리허설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허설은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죠. 리허설, 연습하게 하거나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또 행위를 보이게 하는 거, 리허설이죠. 이런 것이 이제 명시적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위는 명시적, 또 명시적 리허설, 또 원하는 것을 숙고해 보는 것은 암시적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은 우리가 명시적 리허설과 암시적 리허설이 있는데, 말과 표현, 명시적, 숙고, 암시적, 그걸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인 초기 면담 상담 기법을 한번 쭉 그냥 정리하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을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라포를 형성한다. 또 상담의 구조화를 한다. 이 구조화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은 전 상담 시 진행 기간, 또 만나는 횟수, 또 상담 시간, 비밀 보장 계획 같은 것으로 칩 짓는 초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의 구조화는 초기 면담에 사용합니다. 그것은 초기 면담 상담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자. 이 폐쇄형 질문은 정보 지향적 면담 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관계 지향적은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면 좋겠다. 자, 재구조화.
해석이라든지 또 직업 상담사의 자기 노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기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기 노출은 X죠. 초기 상담에서의 내담 자기 노출은 X고 또 감정이입도 X다. 자, 비밀 유지 한계. 이 비밀 유지 한계도 우리가 나중에 좀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위험, 범죄적 위험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자, 내담자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유머, 자, 유머, 그리고 즉시성, 상담자가 즉시 내담자의 상호작용과 반응에 민감하게 동조하는 거, 그리고 상담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상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자, 리허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의 실행을 돕는 면담 요소죠. 리허설은. 한원, 재진술. 자, 내담자의 말을 들은 후에 내담자가 한 말을 바꿔 말해주는 거. 환원, 재진술이죠. 초기 면담에 유용합니다. 자, 명료화하는 거. 애매모호한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죠. 반영은 내담자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 뭐 거울과 같다. 자,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주의 깊게 듣는 내담자의 태도. 직면, 내담자가 외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 자, 이 직면은 우리가 약점보다는 강점을 증명시키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또 면담 종결이 이루어질 때 반응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면담의 종결 시 유의할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담자에 관한 모든 사례 검토하기, 내담자의 초기 목표를 명확히 하기, 초기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졌는지 명확히 하기, 상담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기, 자, 비밀 유지에 대해 관한 이야기하기, 필수 질문 확인하기. 그래서 이거를 따면은 모초기 비필, 자, 모초기 비필 이렇게 이제는 암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뭐 내면적 가정이 외면적 가정을 논박하지 못하도록 수행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내면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가정이 내면적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가정이죠. 객관적으로 제시된 그런 내담자 문제를 논박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추측을 해서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를 논박하지 못하도록 수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생애진로 주제의 역할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진로 주제는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과정을 이해하고 이런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모형은 작업자, 학습자, 개인 역할이 있다. 자, 이거를 한번 중요한 측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할 모형 뭐 있어? 3가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작업자, 학습자, 개인 역할. 자, 3가지 먼저 유형을 살펴보고, 자, 작업자 역할에는 DIPT, 자료, 관념, 사람, 사물. 자, 우리나라는 이 관념이 없어요. 자료, 사람, 사물인데 미국은 이 관념이 들어가 있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DIPT는 프레디저가 얘기를 했고, 또 직업적 성격 및 환경, 작업 환경은 누구예요? 홀랜드죠. 홀랜드. 그 다음에 기술 확인은 볼레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확인은 자기 관리 기술.
지능적, 전환적 기술, 다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일의 내용 기술. 그래서 DIPT 프레디죠. 직업적 성격 홀랜드. 기술 확인 볼레스. 이것은 작업자 역할이다. 자, 학습자 역할은 그 학습자 형태를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은 콜보입니다. 콜보. 그래서 네 가지 학습자 형태의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니까 그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습 유형이 유전의 결과, 과거 생활 경험, 가족, 학교, 직업 등 현재 환경의 요구 등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학습 형태 검사 LSI를 개발했죠. 콜브가. 이런 학습 형태 검사를 토대로 네 가지 학습 유형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적응형, 확산형, 집중형, 동화형. 일단 네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자 역할에서 학습 형태는 콜브고 학습 형태는 캠필드입니다. 캠필드. 자, 학습자 역할은 학습 형태하고 학습 형태가 있는데 학습자 형태는 콜브고 콜브는 네 가지 학습자 형태를 나눴고 학습 형태 캠필드는 조건, 내용, 양식, 기대를 제시했다. 자, 개인의 역할은 자, 생애 역할 누구예요? 아들러죠. 칼 융이 아닙니다. 아들러. 그리고 일사의 성을 강조했고 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결코 동일한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개인의 역할, 또 되뇌 방구상의 기능. 자, 자방구는 언어 정보 저장, 우방구는 비언어적 통합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콜보의 학습자 형태. 자, 적응형, 확산형, 집중형, 동화형인데, 자, 집중형은 추상적 개념화와 활동적 경험이죠. 집중형. 그리고 확산형은 확고한 경험과 사려 깊은 관찰입니다. 자, 동화형은 추상적 경험과 확고한 경험이죠. 동화형은 사려 깊은 관찰이죠. 예. 동화형은 이렇게 되니까 적응형은 확고한 경험과 활동적 실험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집중형은 추활, 확사, 동추사, 적확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예, 외울 게 많죠.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두면은 그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이 생애진로 사정은 직업 상담의 초기 단계에 사용한다.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초기 단계에 사용을 하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구조화된 것은 이미 틀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라는 거. 초기라고도 하고 초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애진로 사정은 양적 평가는 아니죠. 수치화되는 것이 양적 평가인데, 자, 양적은 수치화 계량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서 그 질적인 평가 절차인 것이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은 칼융이 아닙니다. 아들러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를 둔 것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그 세 가지, 이거는 계속 나왔죠. 일, 사의 성, 이 세 가지 인생 과제로 구분하였으며 이 세 가지 인생 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예비적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생활 양식을 포착하도록 해서 내담자의 생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명백히 밝혀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생애 진로 사정에서도 이 표준화 검사 등이 이용될 수 있다. 표준화 검사라는 것은 객관적 검사고, 객관적 검사는 양적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이용할 수 있다. 절대 이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데 임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용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네, 생애 진로 사정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생애 진로 사정은 요 세 가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및 장애, 요약으로 나눠집니다. 네, 생애 진로 사정은 전체 면접은 대략 30분에서 45분 정도 단기적, 비교적 단위 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15분 정도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내담자의 다양한 생애 역할에서의 어떤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산출하고, 그리고 비판단적이고 비의협적인 대화 분위기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판단적, 비의협적인 대화 분위기다. 그래서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 내담자의 진로 계획을 향상시키며 내담자의 문제 해결 및 장애 극복을 위한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자,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번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구를. 자,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내담자가 학교에서나 훈련기관에서의 평가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 인쇄물이나 소책자, 지필도구에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는 가급적 삼간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인쇄물이나 지필도구를 활용하며 진행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가능한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생애 진로 사정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사정. 자, 요걸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경험, 교육 또는 교육훈련 관심사, 오락, 요가 활동, 그리고 일의 경험에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 직업,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다른 직업과 동일한 과정이 있었는지. 자,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일반적 사정, 가장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또 지식, 기술, 기능의 수준이나 형태를 의한 교육이나 훈련, 요 내용하고 종료 세 가지, 그리고 오락은 여가 시간, 사회 활동, 친구, 주말, 저녁 시간,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적인 하루는 자, 의존적이냐, 본인이 독립적이나 성격 차원이고 자발적으로 하느냐, 체계적인 성격이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존적, 독립적 성격은 전형적인 하루에 포함되어 있고, 내용은 타인에 대한 의존, 타인에게 의사결정을 주장. 자, 자발적 체계적인 성격은 안정된 일, 영속적이고 빈틈이 없다. 그리고 주요 강점과 주요 장애를 알아보는 것이죠. 자, 요약은 앞에 세 가지를 쭉 다 요약하도록 하는 것이고, 세 가지는 일단 생애 주제와 동의, 내담자 자신의 용어로 사용하고 목표 설계와 관련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가계도 이거는 자신을 포함해서 3대 정도의 직업을 그려보도록 한다.
자, 직업 가계도를 제노그램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직업 가계도를 생애진로 사정에 추가하는 경우에 작업 상담자는 이 가족 구조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내담자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로 가계도는 보통 직업 상담 초기 과정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내담자의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직업 가계도는 가족 치료에 기여했다. 그리고 질적 평가법이다. 당연히 질적 평가법이죠. 이렇게 그 3대의 직업을 써서 알아보는 거니까 직업 가계도. 그리고 직업 가계도에서 뭐 진로 상담은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직업, 또 내 진로 포부를 가장 지지해준 사람 누구, 친척들의 직업 중에 해보고 싶은 직업, 뭐 친척질 중에 내 진로 선택에 특히 영향을 준 사람, 가족 간의 공통된 직업, 특이한 직업을 가진 친척. 그래서 이 직업 가계도를 그려보고 이와 같이 내용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길게 강의를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